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점점 늘어나는 뱃살은 옷 사이즈를 늘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척신호를 켭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식생활이 뭔지 모르고 안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지방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뱃살을 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인데요. 일주일 만에 저절로 살 빠지는 몸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양치질로 입안 깨끗이 하기. 둘, 다크 초콜릿 먹기. 셋, 녹차 마시기. 넷, 당질 살짝 줄이기. 5,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이 너무나 쉬워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쉽다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저자는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5가지 방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은 지방간이었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상태로 나타났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지방간이 의심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의외로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크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2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류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 하루 알코올량 남성 40g 이상, 여성 20g 이상.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수축기 혈압이 130mm Hg 이상이다. 지방간을 고치면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된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악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의 특징 중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를 잘 닦아야 살을 뺄 수 있다.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살을 뺄 수 없다. 음식은 소화관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된다. 첫 번째 단계가 몸의 입구인 입이다 보니 외부의 이물질에 침식되기 쉬운 부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다. 입안에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지주병은 지방간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지방간과 당뇨병은 악순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치주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혈당치가 오르면 지방간도 악화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잇몸의 모세혈관이 약해져 치주병도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혀도 꼭 닦아야 한다.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 위이다. 그 이유는 뭘까?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돼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다 보니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의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질이 부드럽고 혀의 표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설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혀 클리너는 브러쉬 타입과 스크래퍼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혀를 위에서 아래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혀의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한 번 꼭 혀를 닦아보자. 입안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입안 환경이 좋지 못하면 지방간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진입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주병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뿐 아니라 노인들이 걸리기 쉬운 오염성 폐렴, 다액이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는 폐렴, 여성들의 자궁내막증이나 주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혈관으로 침입한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것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주병균으로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있고 충치균으로는 뮤탄수균이 있는데 두 가지 균 모두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피지균과 같은 입속 유해균은 타액과 함께 삼켜도 위산 때문에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잇몸뿐 아니라 소화관을 통해 침입하는 루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지균을 많이 삼키면 일부는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해균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크 초콜릿으로 지방을 줄이자. 초콜릿은 달다 보니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지만 실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초콜릿의 지방분에 함유된 스테아르산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초콜릿을 먹어도 비만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아무 초콜릿이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초콜릿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원재료인 카카오의 양이 중요한데 카카오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에 많은 효과와 효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 중 하나가 활성산소, 산소의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간에 쌓인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하면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지방간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카카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 식후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즉,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시킨다.
활성산소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일부가 평소보다 활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활성산소가 과잉돼 간의 지방과 결합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작용이 있다. 다크 초콜릿을 먹을 때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크 초콜릿은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는 식후 약 2시간 후가 가장 좋고 약 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장시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 양은 한 번에 5g이 적당하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식전에 먹도록 한다.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도 좋다. 출출할 때 먹으면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신 안정 효과도 있으니 조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먹으면 초콜릿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크 초콜릿의 건강 효과. 치주병은 지방간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다크 초콜릿은 치주병과 같은 구강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을 비롯한 몇 가지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어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한다. 황산화 작용이란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용 흰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카카오 폴리페놀의 황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 인한 잇몸의 산화 및 염증이 억제돼 치주병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황산화 작용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개선뿐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산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프로틴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 프로틴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변의 양이 늘고 배변이 좋아진다. 초콜릿을 먹으면 뇌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린다. 부족하면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니 먹어보길 바란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료는 진한 녹차였다. 녹차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쓴맛과 떫은 맛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라는 성분이다. 이 녹차 카테킨에는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효과이다. 녹차 카테킨에는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농도의 녹차 카테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과 근육의 지방 대사가 활발해져 지방의 연소가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도 있어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 지방 연소 효과와 함께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녹차 카테킨에는 향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도 있다. 녹차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거나 가글을 하면 치주병이나 독감 등과 같은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입냄새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녹차에는 녹차 카테킨 외에도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데 이들 성분의 강력한 황산화 작용으로
동맥경화미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녹차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태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등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녹차에는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 시판 중인 녹차 음료를 고를 때는 건강 성분이 많이 함유된 진한 녹차를 고르는 것이 좋다. 살을 빼고 싶다면 칼로리 계산은 하지 말자.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살을 빼기 위해 무턱대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단백질과 지질이다. 이들 식품은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품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는 등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살이 더 찔 우려마저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고칼리식을 먹고 난 후와 고당질식을 먹고 난 후의 혈당치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고칼리식을 먹으면 식후에 살이 찌는 원인인 혈당의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고당질식을 먹으면 급격히 상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질의 과잉 섭취다. 즉, 살이 찌는 것과 칼로리는 관계가 없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당질 섭취량은 남성은 250g, 여성은 200g 정도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당질을 이 정도로만 제한하면 한 달에 0.5에서 1kg 정도씩 살을 뺄 수 있다. 이보다 더 당질의 양을 줄여 한 달에 3kg 이상을 빼면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해라고 인식해 본능적으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요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무리 없이 살을 뺄 수 있다. 당질을 살짝만 줄이면 금세 살이 빠진다. 내장 지방을 줄여 살을 빼기 위해서는 중성 지방의 재료이기도 한 당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식후 혈당체 상승을 억제해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면 지방이 잘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질을 아예 끊으면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을 쌓아두려고 한다. 당질을 살짝만 줄인다는 것은 당질을 한 입만 덜 먹는다는 이야기다. 줄인 양만큼 당질 이외의 음식으로 보충한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당의 흡수가 빨라져 점심 식사 때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한다. 밤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지방의 합성에 관여하는 비마론이라는 단백질은 2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지방이 쉽게 쌓인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19시까지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당질 대신 단백질을 섭취하자. 당질을 줄인 만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육류나 달걀,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 단백질 알부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혈액 속에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 각각의 목적 부위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알부민이 충분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대사도 높아질 뿐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도 좋아진다. 반대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근육량이 줄고 뼈도 약해진다.
알부민 기준치는 3.8에서 5.3 데시리터당 그램인데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4.5 데시리터당 그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알부민치를 올리려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육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은 달걀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달걀은 실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는 무관하다. 하루에 2~3개씩 먹어도 괜찮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과 같은 그램수로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60g이 적당하다. 참고로 치주병 등의 염증이 있으면 알부민치는 떨어진다.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백질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먹는 순서만 바꾸면 다이어트식이 된다. 식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식이 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는 밥 등 탄수화물부터 먹기 쉬운데 밥부터 먹으면 갑자기 혈당치가 올라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순식간에 지방이 합성된다. 그럼 무엇부터 먹으면 다이어트식이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육류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뇨병에 있는 경우 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이섬유부터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럼 배가 불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는다. 필요량을 확실하게 섭취하기 위해 처음에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포만감도 있어 당 섭취량을 억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나 해조류, 버섯 등을 먹는다. 단백질에 이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늦춰진다. 마지막으로 밥과 빵, 면류 등 당질을 먹는데 그 전에 된장국이나 스프를 먹으면 수분으로 배가 채워져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어 좋다. 단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과일은 다이어트의 적.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과일에는 과당이라 불리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 과당은 당질 중에서도 특히 몸에 흡수가 잘 돼 먹으면 즉각적으로 지방이 나는 당질이다. 당질은 구조상 분자수에 따라 단당류와 소당류, 다당류로 분류된다. 몸에 흡수되는 것은 채소 단위인 단당까지 분해된 이유이기 때문에 분자수가 많은 다당류의 흡수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이 소당류, 애초에 채소 단위인 단당류가 가장 빠른데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단당류에 속한다. 참고로 과당은 흡수가 빠르지만 혈당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혈당치는 포도당의 혈중 농도를 말하기 때문에 과당과는 관계가 없다. 단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뇨병을 진행시킨다. 게다가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즉 과일을 많이 먹어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 혈당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비만이나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예전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졌다. 달다는 것은 그만큼 당분이 함유돼 있다는 증거이다. 살찌고 싶지 않다면 당도가 높은 것은 가능한 피하고 하루에 한 종류만 조금씩 먹는 정도가 적당하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운동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격한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을 준다. 근육에 계속 부담이 가해지면 회복이 더뎌 만성 피로로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과격한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려도 중성 지방은 근육 속에도 쌓인다. 마블링이 잘된 고개와 같은 상태인데 나는 이를 지방근이라 부른다. 근육질에 군살 없는 사람들에게 많아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걷기나 조깅 같은 가볍고 긴 시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는 단시간에 큰 부하를 주는 무산소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등은 무산소 운동으로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어 단련한다. 한편 유산소 운동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천천히 장시간 지속해야 효과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살을 빼려면 이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살이 잘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2의 심장 종아리를 단련하자. 종아리에도 하태삼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붙어 있다. 하태삼두근이란 비복근과 넙지근으로 구성된 근육으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혈액은 서 있든 앉아 있든 중력에 의해 하체로 몰리게 돼 있다. 그 혈액을 심장과 뇌로 아래에서 위로 펌프처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에 있는 하태삼두근이다. 하체를 움직이면 종아리는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근육이 수축됐을 때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낸다. 그리고 다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밸브가 있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됐을 때 끌어올린 혈액이 역류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종아리의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한다. 하체에는 몸의 약 70%가 혈액이 몰려 있다. 이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태삼두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펌프 기능이 활발해지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 기초대사도 더 좋아진다. 즉, 지방 연소를 촉진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태삼두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이 근육을 잘 단련해 두면 운동 기능도 좋아져 활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살이 잘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살 빠지는 목욕법. 욕조에 몸을 충분히 담그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내려가고 심신 안정 효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등 목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 샤워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 욕조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단 욕조에 몸을 담글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물의 온도이다.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혈압이 오르니 주의하자. 그리고 42도 이상이면 심장과 간에 부담이 된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어깨까지 담그자.
뜨거워지면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신욕으로 바꿔도 좋다. 온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마지막에 샤워기로 발목을 식힌다.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 혈류가 더 좋아진다. 목욕 중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 목욕 전으로 잊지 말고 수분 보충을 한다. 참고로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잘 시간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 목욕으로 따뜻해진 몸이 적당히 식기 시작하는 1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은 지방간이었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상태로 나타났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지방간이 의심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의외로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크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2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류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 하루 알코올량 남성 40g 이상, 여성 20g 이상.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수축기 혈압이 130mm Hg 이상이다. 지방간을 고치면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된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악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의 특징 중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를 잘 닦아야 살을 뺄 수 있다.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살을 뺄 수 없다. 음식은 소화관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된다. 첫 번째 단계가 몸의 입구인 입이다 보니 외부의 이물질에 침식되기 쉬운 부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다. 입안에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지주병은 지방간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지방간과 당뇨병은 악순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치주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혈당치가 오르면 지방간도 악화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잇몸의 모세혈관이 약해져 치주병도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혀도 꼭 닦아야 한다.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 위이다. 그 이유는 뭘까?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돼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다 보니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의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질이 부드럽고 혀의 표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설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혀 클리너는 브러쉬 타입과 스크래퍼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혀를 위에서 아래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혀의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한 번 꼭 혀를 닦아보자. 입안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입안 환경이 좋지 못하면 지방간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침입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주병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뿐 아니라 노인들이 걸리기 쉬운 오염성 폐렴, 다액이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는 폐렴, 여성들의 자궁내막증이나 주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혈관으로 침입한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것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주병균으로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있고 충치균으로는 뮤탄수균이 있는데 두 가지 균 모두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피지균과 같은 입속 유해균은 타액과 함께 삼켜도 위산 때문에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잇몸뿐 아니라 소화관을 통해 침입하는 루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지균을 많이 삼키면 일부는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해균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크 초콜릿으로 지방을 줄이자. 초콜릿은 달다 보니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지만 실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초콜릿의 지방분에 함유된 스테아르산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초콜릿을 먹어도 비만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아무 초콜릿이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초콜릿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원재료인 카카오의 양이 중요한데 카카오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에 많은 효과와 효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 중 하나가 활성산소, 산소의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간에 쌓인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하면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지방간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카카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 식후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즉,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시킨다. 활성산소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일부가 평소보다 활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활성산소가 과잉돼 간의 지방과 결합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작용이 있다. 다크 초콜릿을 먹을 때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크 초콜릿은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는 식후 약 2시간 후가 가장 좋고 약 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장시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 양은 한 번에 5g이 적당하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식전에 먹도록 한다.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도 좋다. 출출할 때 먹으면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신 안정 효과도 있으니 조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먹으면 초콜릿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크 초콜릿의 건강 효과. 치주병은 지방간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다크 초콜릿은 치주병과 같은 구강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을 비롯한 몇 가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한다. 황산화 작용이란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용 흰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카카오 폴리페놀의 황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 인한 잇몸의 산화 및 염증이 억제돼 치주병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황산화 작용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개선뿐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프로틴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 프로틴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변의 양이 늘고 배변이 좋아진다. 초콜릿을 먹으면 뇌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린다. 부족하면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니 먹어보길 바란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료는 진한 녹차였다. 녹차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쓴맛과 떫은 맛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라는 성분이다. 이 녹차 카테킨에는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효과이다. 녹차 카테킨에는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농도의 녹차 카테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과 근육의 지방 대사가 활발해져 지방의 연소가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도 있어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 지방연소 효과와 함께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녹차 카테킨에는 향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도 있다. 녹차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거나 가글을 하면 치주병이나 독감 등과 같은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입냄새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녹차에는 녹차 카테킨 외에도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데 이들 성분의 강력한 황산화 작용으로 동맥경화 및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녹차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테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등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녹차에는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 시판 중인 녹차 음료를 고를 때는 건강 성분이 많이 함유된 진한 녹차를 고르는 것이 좋다. 살을 빼고 싶다면 칼로리 계산은 하지 말자.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살을 빼기 위해 무턱대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단백질과 지질이다. 이들 식품은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품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는 등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살이 더 찔 우려마저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고칼리식을 먹고 난 후와 고당질식을 먹고 난 후의 혈당치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고칼리식을 먹으면 식후에 살이 찌는 원인인 혈당의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고당질식을 먹으면 급격히 상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질의 과잉 섭취다. 즉, 살이 찌는 것과 칼로리는 관계가 없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당질 섭취량은 남성은 250g, 여성은 200g 정도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당질을 이 정도로만 제한하면 한 달에 0.5에서 1kg 정도씩 살을 뺄 수 있다. 이보다 더 당질의 양을 줄여 한 달에 3kg 이상을 빼면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해라고 인식해 본능적으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요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무리 없이 살을 뺄 수 있다. 당질을 살짝만 줄이면 금세 살이 빠진다. 내장 지방을 줄여 살을 빼기 위해서는 중성 지방의 재료이기도 한 당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해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면 지방이 잘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질을 아예 끊으면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을 쌓아두려고 한다. 당질을 살짝만 줄인다는 것은 당질을 한 입만 덜 먹는다는 이야기다. 줄인 양만큼 당질 이외의 음식으로 보충한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당의 흡수가 빨라져 점심 식사 때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한다. 밤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지방의 합성에 관여하는 비마론이라는 단백질은 2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지방이 쉽게 쌓인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19시까지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당질 대신 단백질을 섭취하자. 당질을 줄인 만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육류나 달걀,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 단백질 알부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혈액 속에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 각각의 목적 부위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알부민이 충분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대사도 높아질 뿐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도 좋아진다. 반대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근육량이 줄고 뼈도 약해진다. 알부민 기준치는 3.8에서 5.3 데시리터당 g인데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4.5 데시리터당 g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알부민치를 올리려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육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은 달걀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달걀은 실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는 무관하다. 하루에 2-3개씩 먹어도 괜찮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과 같은 그램수로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60g이 적당하다. 참고로 치주병 등의 염증이 있으면 알부민치는 떨어진다.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백질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먹는 순서만 바꾸면 다이어트식이 된다.
식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식이 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는 밥 등 탄수화물부터 먹기 쉬운데 밥부터 먹으면 갑자기 혈당치가 올라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순식간에 지방이 합성된다. 그럼 무엇부터 먹으면 다이어트식이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육류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이섬유부터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럼 배가 불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는다. 필요량을 확실하게 섭취하기 위해 처음에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포만감도 있어 당 섭취량을 억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나 해조류, 버섯 등을 먹는다. 단백질에 이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늦춰진다. 마지막으로 밥과 빵, 면류 등 당질을 먹는데 그 전에 된장국이나 스프를 먹으면 수분으로 배가 채워져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어 좋다. 단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과일은 다이어트의 적.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과일에는 과당이라 불리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 과당은 당질 중에서도 특히 몸에 흡수가 잘 돼 먹으면 즉각적으로 지방이 나는 당질이다. 당질은 구조상 분자수에 따라 단당류와 소당류, 다당류로 분류된다. 몸에 흡수되는 것은 채소 단위인 단당까지 분해된 이유이기 때문에 분자수가 많은 다당류의 흡수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이 소당류, 애초에 채소 단위인 단당류가 가장 빠른데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단당류에 속한다. 참고로 과당은 흡수가 빠르지만 혈당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혈당치는 포도당의 혈중 농도를 말하기 때문에 과당과는 관계가 없다. 단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뇨병을 진행시킨다. 게다가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즉 과일을 많이 먹어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 혈당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비만이나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예전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졌다. 달다는 것은 그만큼 당분이 함유돼 있다는 증거이다. 살찌고 싶지 않다면 당도가 높은 것은 가능한 피하고 하루에 한 종류만 조금씩 먹는 정도가 적당하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운동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격한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을 준다. 근육에 계속 부담이 가해지면 회복이 더뎌 만성 피로로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과격한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려도 중성지방은 근육 속에도 쌓인다. 마블링이 잘된 고기와 같은 상태인데 나는 이를 지방근이라 부른다. 근육질에 군살 없는 사람들에게 많아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걷기나 조깅 같은 가볍고 긴 시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는 단시간에 큰 부하를 주는 무산소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등은 무산소 운동으로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어 단련한다. 한편 유산소 운동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천천히 장시간 지속해야 효과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살을 빼려면 이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살이 잘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2의 심장 종아리를 단련하자. 종아리에도 하태삼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붙어 있다. 하태삼두근이란 비복근과 넙지근으로 구성된 근육으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혈액은 서 있든 앉아 있든 중력에 의해 하체로 몰리게 돼 있다. 그 혈액을 심장과 뇌로 아래에서 위로 펌프처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에 있는 하태삼두근이다. 하체를 움직이면 종아리는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근육이 수축됐을 때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낸다. 그리고 다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밸브가 있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됐을 때 끌어올린 혈액이 역류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종아리의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한다. 하체에는 몸의 약 70%가 혈액이 몰려 있다. 이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태삼두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펌프 기능이 활발해지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 기초대사도 더 좋아진다. 즉, 지방 연소를 촉진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태삼두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이 근육을 잘 단련해 두면 운동 기능도 좋아져 활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살이 잘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살 빠지는 목욕법. 욕조에 몸을 충분히 담그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내려가고 심신 안정 효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등 목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 샤워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 욕조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단 욕조에 몸을 담글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물의 온도이다.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혈압이 오르니 주의하자. 그리고 42도 이상이면 심장과 간에 부담이 된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어깨까지 담그자. 뜨거워지면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신욕으로 바꿔도 좋다. 온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마지막에 샤워기로 발목을 식힌다.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 혈류가 더 좋아진다. 목욕 중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 목욕 전으로 잊지 말고 수분 보충을 한다. 참고로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잘 시간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 목욕으로 따뜻해진 몸이 적당히 식기 시작하는 1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